네, 안녕하세요. 2교시 문제풀이 진행할 박래섭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출풀이는 기출에 대한 어떤 지식 습득 차원에서 이렇게 뭐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게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이건 버려야 되겠다. 이건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기출풀이 과정을 보시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기출을 복귀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가 기존의 수업에서 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소화해내고 그것도 챙겨가기가 버겁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나왔다고 해서 또 우리가 챙겨가고 그럴 문제는 아니에요. 기존 수업하는 것도 사실은 못 따라가는데, 단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존에 내가 했던 공부의 범위로, 그러니까 우리 2교시에 4문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6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2문제는 우리가 선택 안 하고 과감 버릴 문제거든요. 그럼 4문제를 선택한다면 기존의 공부로서 어느 정도를 내가 넓혀가야 될지, 아니면 아는 주제인데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 기출을 보셔야지, 여기서 이런 어떤 지식 하나를 더 챙겨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문제풀이도 어떤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2교시 문제들 보면 1교시는 소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소화 방법은 연소의 어떤 조건, 연소 3요소, 4요소의 조건을 제어하는 게 소화잖아요. 그게 맞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분이고,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이건. 그 다음에 2번, 감리원이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저는 좀 이 문제는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감리원이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건 당연히 검토하는 건데, 뭘 검토하느냐. 검토해본 사람들은 뭐 검토하는지 다 알잖아요. 검토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그거 묻는 문제인데, 검토할 때 어떠한 것들에 주안점을 둬야 되고, 적어도 기술사가 되는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뭘 중점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입체적인 것들을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평면적인 것을 나열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도 깊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건 소방봉사관리 업무 절차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상업용 주방사중 소화장치 정의 설치 기준 설계 매뉴얼. 자, 이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상업용 주방장치가 뭐다? 주방자동 소화장치 정의 정도 우리 다 아실 겁니다. 설치 기준, 우리 중요한 설비들에 대한 설치 기준은 또 어느 정도 우리 알고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 설계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이건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항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쩌보면 내가 3문제 정도는 알고 나머지 1문제 정도는 절반만 아는 문제 수준으로 이제 그 정도 수준의 후보가 되는 거죠.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나왔다 해서 우리가 모든 앞으로 이제 우리 이 설비의 성능인증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을 저희가 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4번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정화 방제시 설치 기준과 지하 주차장 연기 배출 설비, 전기차 주차고요. 자, 이 부분들이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대부분 성능 위주 설계 업무 가이드라인하고 똑같이 이렇게 맞춰 나가죠. 그렇다고 하면 성능 위주 설계 표준 가이드라인 정도는 저희가 그 부분은 챙겼어야 되는 부분들, 챙겨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부분들이 안 돼 있다가면 성능 위주 설계 가이드라인은 이제부터라도 좀 챙겨야 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4번 정도는 우리가 또 나왔네 하면서 반성하고 좀 챙겨가야 될 부분이고요. 5번 제연설비의 송풍기 풍량 제어하는 거.
이건 되게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 부분은 꼭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6번. ESFR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헤드에 적용되는 ADD의 개념, 특징, 영향 인자, 측정 방법. 자, ADD에 대한 거예요. ADD는 ADD, RDD 그리고 ESFR와의 관계. 뭐 되게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측정 방법 같은 경우는 애매하죠. 이거 수업 때 다룬 수업도 있고 어떤 또 이 수험서라든지 어떤 수업에서는 또 안 다뤘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게 이제 이번 출제가 되고 나서 아차 내가 예전에 제 교재에서 이 부분을 빼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측정 방법 이것까지 내가 교재에 넣어놓는 것은 좀 너무 한다 하고 그래가지고 딱 이걸 보고 아차 내가 이게 나올 건데 괜히 뺐다 이제 했는데 다행히 교재를 보니까 안 뺐더라고요. 이거 제가 그냥 그 생각만 했던 거 봐요. 이거 어디나 빼야 되겠다 한데 이거 운입니다. 이거. 자, 그 정도로 이제 문제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수용할 건가 하는 부분을 봤으면 간단히 보면 일단 1번 문제 연소 요소에 대해서 연소 요소별로 소화작용이 어떻게 작용하는 여기 소화작용 4가지로 했어요. 물리적 소화작용에 3가지, 화학적 작용에 1가지. 자, 그러면 각 소화작용 그 물리적 3가지와 화학적 작용 하나가 연소에 어떤 요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연소 요소와 소화작용을 해서 좀 이야기를 맨 처음에 이 답안 작성을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에너지 쪽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나눠드렸던 것 쪽을 보면 연소가 하려면 공유결합이 깨지면서 활성 라디칼 상태로 간 상태에서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걸 거치잖아요. 활성 라디칼로 들어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이 돼야지 연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뺏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뺏겠습니까? 자, 차가운 소화약제가 들어가면 차가운 소화약제 쪽으로 열 전달에 의해서 뺏길 거고, 또는 그 액상의 소화약제가 들어가면 그 기화되면서 기화열로 뺏길 거고요.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이 있는 것, 흡열 반응이 있는 것들은 그 흡열 반응에 의해서 또 열을 빼앗기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3가지 정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화수의 냉각, 가스계 소화약제가 기화 냉각되는 거, 그 다음에 분말 소화설비의 흡열 반응 같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도 한계. 농도 한계는 가연물의 농도 한계. 가연물이 여러 범위가 가져요. 가연물의 농도 한계. 그 다음에 산소의 농도. 그걸 최소 산소 농도라고 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소화 방법으로 보면은 퍼징이라고 하는 거는 불활성화가 있고, 불활성 가스에 의한 질식 있고, 불활성 가스에 의한 질식은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에 의한 질식도 있고, 수증기에 의한 질식도 있고, 그 다음에 가연물하고 산소하고 접촉을 차단하고 산소 농도를 그거 낮춰버리는 거죠. 접촉을 차단하는 거. 많죠. 방압구 씌우는 것들도 해당이 되고, 유화층을 형성을 해서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한 거. 포소와 거품으로 해가지고 산소와 접촉을 차단하는 거. 그 다음에 분말이나 금속 파우더 쪽에서 약재가 용융이 돼가지고 이렇게 피막을 형성하면서 산소 접촉을 차단한 거. 건조사 등에 의한 질식. 이거 많은 걸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염의
불안전화에 의한 소화 방법은 뭐냐? 우리 이건 좀 낯서실 거예요. 화염이 불안전하다. 불안전하. 뭐겠어요? 산소와 가연물의 접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카이네틱 효과?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분무수를 세게 뿌리면 그 화염이 불안정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렇게 그 잔불 있을 때 이렇게 남자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소변 같은 거 누우면 처음에는 불이 확 왔다가 꺼지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런 것들 이제 카이네틱 효과라고 해서 미분무수가 고압으로 분사가 되면 초기는 확 여기 산소하고 이 가연물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불꽃이 올라가지만 결국은 그 산소와 가연물의 접촉이 불안전해지면서 이게 소화로 가는 그런 게 이제 카이네틱 효과라고 그래요. 미분무수의 카이네틱 효과. 또는 이제 소화전이라든가 방수총으로서 화원을 타격해버리는 거야. 화원을 타격하는 것들 같은 경우도 화원을 타격하면 뭘까요? 가연물 사이에 이격이 생겨버리잖아요. 타는 게 옆에 걸 계속 발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거리를 이격시켜버리니까 그런 가연물 간의 어떤 그 이격으로 인해서 발화로의 열전달을 방해시키는 그런 것들도 화염 불안전에 의한 소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 방법 잘 아실 거고요. 물리적 작용과 화학적 작용 상호 간의 소화 방법과의 상호 보완하는 것은 일단은 이건 기본적으로 화학적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물리적 소화 효과까지 내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게 할로겐 화합물이 화학적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할로겐 화합물이 액상으로 뿜어져 나가기 때문에 또 차갑게 뿜어져 나가기 때문에 기화하거나 그 다음에 흡연하면서 냉각소화 효과를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분말도 이제 열분에 대한 분말 물질이 화학적 소화 능력을 갖지만은 분말 자체가 아니는 어떤 흡연 효과라든가 또는 어떤 질식 효과 그러한 것들 또 이제 보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검토해야 될 항목은 소방공사 강의 업무 절차서 같은 거 보면 어떤 항목들 검토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번도 주방자동 소화장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상업용 주방에 상업용 주방자동 소화장치는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원을 차단하고 소화 약재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다라고. 열원 차단, 그 다음에 약재 방출 두 가지라. 이게 전기나 가스를 차단시켜주고 약재 방출해서 불 끄는 거 두 가지를 적당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치 기준 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설치 방법 소감 차분이라고 우리 외우시면 좋으실 거예요. 소감이 차분하게 하면. 그다음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이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건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4번 소방청의 건축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음 사항 설명하시오. 종합방제실 계속 나옵니다. 종합방제실은 철저하게 종합방제실은 화재 시에 소방대의 지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간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제 제가 그렸던 문제 해설지에 보면 설치 기준 강화를 법규 있는 그대로 쓰지 않고 있는 사항을 접근성, 지휘 공간 확보, 정보 통합성, 정보 및 협조의 확보로 좀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특히 법규 같은 경우는 그냥 법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나열하시는 것보다도 해석과 의미 부여를 하면서 제목을 제시하고 그 법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차별적으로 그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돼요. 자, 지하주차장 연기 배출 설비. 여기도 연기 배출 설비 운영 권장 대상물 지정을
지정 배경은 왜 했느냐, 어디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법규에 있는 사항을 또 입체화시키고 구조화시켜서 답안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더 약간 고급스러운 답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주차장의 연기 배출 설비는 기존에 지하주차장 환기를 하잖아요. 환기 설비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환기하는 것은 화재 시에 연기를 배출하기에는 좀 약해요. 그럴 때는 단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기 설비를 화재 시에 할 때는 필요 환기량은 시간당 10회 정도 할 수 있는, 시간당 10회라는 것은 1회는 그 공간의 공기 전체를 한번 다 새로운 공기로 바꿔치기 하는 게 1회입니다. 10번 정도 1시간에 전부 다 바꿔치기 하는 거. 그럼 공간에 최적이 있잖아요. 공간 최적이 나오면 그 최적만큼을 배출하고 급기하는 게 이제 1회 배출량이 되겠죠. 또는 제곱미터당 27 cmh. 27 큐빅미터 아워 이게 되죠. 그런 내용이고요. 자, 전기차 주차구역 CCTV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사수밀도 30% 상향하고 지식 소화법 비치하고 기타 시도별 의견에 따라서 시설 가감을 적용해라. 자, 5번 제어설비 송풍기 풍량 제어 방법. 자, 풍량 제어 방법 1번 개요 부분 볼게요. 풍량 제어 방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토출척 제어하는 거, 흡입축을 제어하는 거, 회전수를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가변 피치 제어, 바이패스 사용 제어, 기타 풍량 제어, 이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송풍기에서 내뿜는 쪽을 제어하는 거예요. 송풍기의 성능 곡선은, 자, 송풍기는 피, 압력과 풍량, 이 성능 곡선이 있고, 시스템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시스템 저항. 시스템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설비 전 계통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설비 전 계통에서 저항이 어떻게 나타나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을, 그러니까 압력을 얼마만큼 그거에서 손실을 일으키느냐는 걸 저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저항 곡선은 2차 함수 곡선이 돼요. Q는 K 루트 P죠. 그럼 P는 K의 제곱분의 Q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제곱이죠. 그러니까 유량의 P는 유량의 제곱에 비례하는 2차 함수 형태로 돼요. 그래서 유량이 늘어날수록 저항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송풍기가 이렇게 있으면 송풍기에서 나가는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부분은 결국은 이 저항을 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막히니까 저항이 커지는 거잖아요. 결국 그 저항을 크게 해버리는 거예요. 송풍기 자체의 성능은 이미 여기서 나갔으니까 성능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성능에 지장이 나가는 게 이 저항 곡선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볼륨 댐퍼를 제어하는 방식이 있고요. 볼륨 댐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식하게 그냥 그 앞에 나가는 부분을 이렇게 유량을 그냥 조절을 하는 게 이제 볼륨 댐퍼고요. 복합 댐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합 댐퍼. 한 절반 정도는 수동으로 이제 조절하고, 절반 정도는 실제 이제 압력, 측정되는 압력, 송풍기 바로 앞단의 압력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극기하는 공간에서 측정되는 압력. 극기가 우리 이제 부속실 제형 같은 경우는 각 층에 차압을 측정하잖아요. 그 차압을 가지고 그 압력에 의해서 압력에 따라서 댐퍼를 제어하는 부분,
그래서 무시하게 볼륨으로 제어하는 부분과 압력에 따라서 자동 제어하는 부분을 같이 섞어 놓는 그걸 이제 복합 댐퍼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번, 2번, 뭐 3번 곡선이 있다. 그런데 이걸 2번 형태의 곡선에서 3번 형태의 곡선으로 이 댐퍼가 제어되면, 자, 이건 우상향 구간으로 운전점이 바뀌겠죠. 이렇게 우상향 곡선 운전점이 바뀌면 뭐가 발생해요? 서징이 일어나요. 이런 서징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공사비는 저렴하고 손실 크고. 자, 흡입측을 제어하는 부분은 흡입측을 제어하는 것은 이게 이제 토출증이나 시스템 성능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능을 1번 곡선, 2번 곡선으로 성능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저항 곡선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성능을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흡입 댐퍼, 흡입 쪽에서 빨아들이는 부분, 흡입 댐퍼 부분을 이제 제어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흡입 베인을 제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근데 흡입측을 하면 시스템 효과라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시스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송풍기를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이 부분에서 설치 전후에서 발생하는 그 압력 손실 효과를 시스템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송풍기 토출측을 보면 토출되는 부분은 각 층에서 토출되잖아요. 그 부분에는 어떤 공간의 이슈가 별로 없는데 송풍기가 설치되는 흡입측 부분에는 공간 이슈가 있어서 흡입측 공간을 비좁아요. 송풍기실이, 여기 송풍기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 직관 덕트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가 안 돼서 여기서 시스템 효과, 그러니까 송풍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정확 손실 효과가 커요. 그런데 이제 그 공장에서 송풍기에 이렇게 성능 곡선은 이런 송풍기든 펌프든 성능 곡선은 공장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제조사에서. 성능 곡선을 공장에 제조사에서 할 때는 충분한 흡입 공간을 갖춘 상태에서 성능 곡선을 만들기 때문에 시스템 효과가 반영이 안 돼요. 그러나 실제 설치가 돼 있는 현장에 이제 설치될 때는 흡입 측에서 시스템 효과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입 측을 제어를 할 때는 내가 제어를 해서 이렇게 제어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성능 곡선 가지고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해보는데 실제 시스템 효과가 거의 간섭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제어가 잘 안 돼요. 이게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효과 영향이 커요. 그래서 제어가 좀 어려운 부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시스템 효과가 좀 크더라. 그 다음에 인버터 제어 또는 회전수 제어라고 해요. 인버터 제어, 회전수 제어라고 해요. 물론 회전수를 제어하는 방법이 인버터 제어만은 있진 않아요. 다른 방법들도 있으나 대부분이 이제 인버터 제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와 전압을 바꾸면 이 가변시켜서 제어하는 방식을 대부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전수를 제어하는 것은 인버터 제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이런 경우 같으면 성능 곡선 자체가 회전수에 따라서 인버터 제어되면서 1번, 2번, 3번 사이에 이런 이 성능 곡선 사이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성능 곡선이 변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가변 피치 제어라고 하는 것은 충류식 송풍기가 충류식이라고 하는 주로 이제 우리 환풍기 같은 이 식당에 있는 환풍기 같은 것들이 이제 충류식이죠. 충류식. 근데 이제 좀 구조가 이 가변 피치를 날개 각도를 변화시켜서 하는 건데 상당히 복잡하고 제어하는 게 복잡해서 그걸 이제 재현 전용으로 채택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해서 재현에서 거의 잘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바이패스는 풍량을 이제 나가는 것을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려 빼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려 빼는 거.
근데 진짜 생각해, 자, 내일 보낼 때는 압력이 높은 압력을 가진 이 공기가 나가겠죠. 그걸 돌리면 일반 대기압을 가진 게 아니라 높은 정압을 가진 게 인풋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압력에. 그래서 압력을 낮춰주는 뭔가 이게 저항을 설치해주는 장치 같은 게 필요해서, 그래서 압력을 다운시켜주는, 저항을 시켜서 그 압력을 소모시키는 장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주면, 아, 잘 아는구나 이분이, 이제 그런 게 뉘앙스를 주겠죠. 기타 이제 이것도 풍량 제어라고 하기에는 뭐 이걸 뭐 풍량 제어라고 말할 수 있냐는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밀리프 제어라 해서 풍량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빼줘버리는 거 하는 걸, 그건 이제 많을 경우만 빼줘버리죠. 너무 많으면 열려가지고 못 견디고 열려서 빼줘버린다. 밀리프 제어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송풍기 2대를 병렬로 둬가지고 풍량을 늘리다가 병렬로 운전하면서 풍량이 너무 많으면 한 대만 운전하고, 또 적으면 다시 병렬 2대를 다 운전시키고, 이런 병렬 운전을 하는 것들도 하나의 그 풍량 제어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ADD. ADD, RDD는 아실 겁니다. ADD, RDD. 그렇죠. 다 아시고, ADD 특징은 화재 성장에 따라서 화세 반비례하죠. ADD는 이 연소 표면에 도달이 아니고 화세가 성장할수록 표면에 도달하는 게 줄어들죠. 화세에서 반비례하더라. 그 다음에 RDD보다 크면 화재 진압을 하고, RDD보다 적으면 화재 제어를 하더라라고 하는 게, 화재 진압이나 화재 제어를 결정하더라. 참고로 이제 우리 보면 화재 소화, 화재 진압, 화재 제어 개념이 좀 구분돼요. 화재 소화는 더 이상 연소가 없는 상태. 화재 진압은 연소가 완전히 불이 꺼진 상태는 아니고 열 방출률이 급격히 약화되는 상태. 화재 제어는 열 방출률을 낮추기 위해서 화재 규모를 제한하는 상태입니다. ESFR 같은 경우는 이 화재 진압을 목표로 하죠. 초기에 불을 왕창 쏴가지고 화재를 진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DD가 RDD보다 큰 상태를 만들어서 화재 진압을 하는 상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설비가 ESFR 헤드죠. 자, 자, ADD 지금 특징에 계속해서 스프링클러 헤드 특성하고 ADD를 보면, 자, 여러 가지 특성, 스프링클러 헤드는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헤드 특성을 이야기를 하죠. 열 감지 특성이 어떻냐, 방사 특성이 어떻냐. 그래서 열 감지 특성이 조기 반응이 빨리 민감하더라, 열에 민감해서 조기에 반응하더라, 그러면 큰 ADD를 얻겠죠. 조기에 화재가 커지기 전에 조기에 터져가지고 물을 쏟아내니까 큰 ADD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사 특성, 물방울이 크냐 작냐, 대표적으로 물방울의 크기, 이 또한 ADD를 이 연소 표면에 도달하는 물의 양을 결정을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참고로 화재 진압을 다 하면 되지 않겠나. 왜 화재 모든 것을 ADD보다 RDD가 크게 해서 조기에 불을 끄는 방식으로 설비들을 다 적용하지 않냐. 화재 제어를 또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화재 진압은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초기에 왕창 쏟아가지고 확 꺼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대표적인 수원, 물의 양을 무작정 그 건물에 많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물을 초기에 확 쏟아부어가지고 불을 끄는데, 만약에 그게 실패를 해버리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소방대가 올 때까지만 이 제어를 하자. 진압이 아니라 제어를 해서 적셔가지고 더 이상 커지지만 않게 하자. 그래서 소방대 올 때까지 해서 소방대가 와서 끄도록 하자 라고 하는 전략은 이제 제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진압 꼭 좋다, 제어가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창고, 가연물이 엄청나게 많아. 그 창고는 목적 자체가 가연물 엄청나게 쌓아놓는 목적이잖아요. 거기는 초기에 끄지 못하면은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소 모험이 되더라도 초기에 왕창 끄잖아. 이래서 제어 개념으로 가자 하는 게 ESFR이, 아니 제어 진압 개념으로 가자 하는 게, 초기에 진압을 하지 않으면 아예 안 된다. 소방대 도착해서 그거 안 된다. 몇 날 며칠 소방대 와서 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초기에 진압으로 가자라고 해서 모 아니면 도를 선택을 한 게, 어차피 창고는 모 아니면 도로 초기에 안 끄면 안 된다라고 한 게 이제 창고 화재에 대한 대응이죠. 레크식 창고. 다단으로 막 엄청나게 써라. 자, ADD 영양인자를 보면, 영양인자가 일단 물방울이 종말에 얼마만큼 운동량을 가지고 도달을 하느냐예요. 그건 SFP 핸드북에 이 물방울 종말 운동량이라고 하는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식을 제시를 하고, 그 운동량에 영향을 미친 각 변수들을 AD를 결정하는 인자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보면 쭉 각 변수들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ADD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측정 방법이 있어요. 측정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화형 아래 물통 놔두고 위에서 물을 쏟아가지고 화형불이 꺼질 때 이게 얼마만큼 화형을 뚫고 물이 얼마만큼 이 밑에 통에 이게 도달을 해서 통해서 이게 모이느냐, 그걸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판 가스 버너로 이제 화형 열기를 쭉 관통시키고, 이 버너 아래 0.1제곱미터의 홈 16개를 가진 채집 장치를 두고, 물을 이렇게 채집하는 장치를 두고, 실제 이제 그 위에서, 화형 위에서 물을 쏟았을 때 그 화형을 관통해서 장치에 들어가 있는 산수량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교재에서 이걸 뺄까 하다가 늘었는데 잘 활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한 5분 초과가 됐네요. 자, 그래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토요일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2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